안녕하세요. 정동현 세무사의 부동산 젖세 전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 2021년 12월 8일 날 공포된 우리 고가주택 기준금액 정정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제 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 교재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렸고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과세 요건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인데 우리 1세대가 1번, 그다음 1주택을 그다음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다음 이 적용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건을 보시면 되고요. 4번의 경우에는 우리 부스터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부분도 2022년도에 개정이 좀 되는데 이제 뭐 주택은 작은데 부스터지가 크다. 그래서 전체를 전부 비과세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뒷페이지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재는 이제 18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나는 1주택 갖고 있는데 라고 판단을 쉽게 하시다가 비과세 판단을 하시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주택, 2년 보유 개념, 거주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세대란 우리 한번 볼까요? 밑줄 끄면서 페이지로는 188페이지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사회 통념상 세대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으로서 가족이냐 아니면은 같이 살긴 하는데 동일주도 같이 살긴 하는데 생계를 달리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 가족이라 하면 우리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 여기에 뭐 어떻게 들어가요? 형제 자매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일부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태거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도 이때는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이제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우리 1세대에 있어서 부부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 별도로 살고 주민으로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보겠다? 동일 세대로 보겠다. 이제 이래서 우리 세법상 양도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세대 개념을 주민등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주민등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세법상 세대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는 단독 세대, 혼자 사는 세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세대로 독립해서 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독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의 주택을 내 세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포함시키냐 안 하느냐 원칙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독립세대인 단독세대인 이 자녀의 주택도 원래는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경제의 능력이 충분히 있고 하는데 배우자가 없고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나랑 같은 동일세대로 보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경제적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의 독립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주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여기서는 여러분들 또는입니다. 또는 이거나 그다음 소득 중위소득이 40%인데 제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4만 원 정도 됩니다. 단독세대 기준이에요. 그다음 미성년자는 뭐 이건 의미 무조건 제외고요. 독립세대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도 뭐 독립세대다 하더라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세대 분리된 자녀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주택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제외 가능하다?
방금 나왔죠? 1번, 2번, 3번.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세 포함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독립세도로서 인정을 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다음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독립세대로 나갔는데 이 자녀의 주택을 이제 무조건 제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수들을 세대 개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세대를 봤기 때문에 주택을 보죠. 주택이라 하면 등기부상 또는 건축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어떤 걸로 본다? 어떤 걸 본다?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용도로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전용한다든지 또는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등 이런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주택으로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 이제 실수한 사례죠. 오피스텔입니다. 우리 교재로서는 198페이지고요. 오피스텔은요, 공구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실제 용도로 무조건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의 직업, 오피스텔의 구조가 주거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니까 주택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임대인이 사업자 이용을 상가 임대로 사업자 등을 냈다든지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다든지 또는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 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1세일즈 판정할 때 이제 실제 주거를 판단하는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많은 분들이 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서 이제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오피스텔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주택의 구체 유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대충 보면 우리 공유주택 있죠? 공유주택은 무조건 주택수 들어옵니다. 내가 이게 100분의 1이다 하더라도 공유자별로 각각 1주택 소형으로 봐요. 다만 내가 공유하게 된 이유가 상속이다, 공동상속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주택이냐 또는 주된 상속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소수 지분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겸연주택은 우리 소위 말하면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상가와 주택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이제 주택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 1세대 비과세 할 때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가능할 거예요. 상가는 과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겸연주택 특례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주택부만 주택으로 판단하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더 큰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1세대 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고가주택, 우리 10억이 넘는다. 그랬을 때는 이 겸연주택 특례가 세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 1월 1일부터는요, 이게 약간 개정이 됩니다. 주택이 주택 위에 큰 하더라도 10억 초과분이 아니죠. 이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로? 10억 초과분으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지, 이제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지, 우리 어떤 거죠? 우리 상가 부분은 또 상가대로 과세를 해요.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겸연주택은 별도로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시죠. 그런데 우리 세법상 다가구나 다세대는 일종의 공동주택으로 봐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제 특이하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단독으로 보고 비과세 판정합니다. 뭐 당연히 다세대보다는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 세금 계산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중과라든지 뭐 과세 뭐 장특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 다가구 주택에 대한 우리 뭐 증축 문제,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근에 과세되는 우리 단독으로 안 보고 다세대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겸연주택과 같이 다가구 주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택 매수로 야대인 양도. 요즘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를 해요.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습니다.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잔금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요즘 이제 다주택에 대한 우리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잔금 조건으로 우리 매매 조건으로 멸시를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원래는 잔금 기준으로 봐서 나대지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겠죠. 하지만 잔금 지급 전에 매수자의 책임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매수자의 책임하에 주택을 매출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택 양도로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대지 양도가 아닌 이때 주택으로 이 계약 시점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최근에 이제 매수자가 이제 노후화 건물 같은 경우는 매실에서 매매하자는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자의 책임하라는 이 특약사항을 꼭 이제 삽입하시게 되면 이제 계약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은 제가 좀 특례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무 교재로는 우리 책 교재로는 199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 우리 보유기간인데 우리 보유기간은 여러분들 2년 보유기간 해야 한다 그랬죠? 2년입니다. 이때 2년은 언제부터예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2021년 이후 보유기간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전에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립니다. 전에 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2개 강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어떻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2년을 계산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예외는 있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적은 시간 했어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전에 유튜브 내용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어떻다?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거주기간. 우리 거주기간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건 아니죠. 보유기간은 무조건 갖추셔야 되고요. 거주기간을 갖춰야 하는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1, 2, 3번. 일단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고요. 그 다음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이 추가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은 있죠. 여기에 또 예외사항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법이 개정되기 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지금 2017년 8월 3일 아주 벌써 3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 분양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인재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의 무주택자라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이제 이제 모르시고 내가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또는 계약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난 거주요건 없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라는 거 꼭 해야 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여기에 주의해야 될 거 내가 그 당시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고요. 그런데 양도할 때 해제가 됐어요. 그럼 거주요건 채워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때는 취득 당시에 거주요건 채워야 되는 요건이었다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거주기간도 채우셔야 된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우리 부스터지 개념인데 이제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은 조그만데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스터지가 1000평방미터예요. 굉장히 마당이 넓은 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전체를 전부 부스터지로 봐줄 거냐? 그러면 약간 불합리한 면도 있겠죠. 그래서 편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세 1주택 비과세 부스터지 범위는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시지역을요,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눠서 수도권 밖은 여전히 3배지만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5배에서 3배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1세 1주택 비과세는 이제 부스터지 판단은 수도권 내 도시적인 경우는 종전 5배에서
3배로 축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이제 고가주택 기준 상향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공포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실거래가 우리 고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가 9억이었어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다. 상향이 됐다. 이 부분 때문에 언제 공표가 됩니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어떤 경우? 잔금 청산한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을 빨리 해줬는데요. 그랬을 때 등기 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빠른 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정부에서 이제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제 뭐 적용 방법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보시기라고. 그다음에 뭐 계산 방법이야 정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세일주 비과세 고가지수 기준은 2021년 11월 8일 이후 양도부터 정전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상향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가주택 매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 1세대주택 비과세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느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요 기본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일시적인 1주택 비과세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일시적 2주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고가주택 12억 고가주택 12억인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10억이 초과되는 경우는 우리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억 이하는 신고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확정 신고인데 요즘은 이제 이중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이제 뭐 가산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 신고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일세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양도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일세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마치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재하고 연결해서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사례별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특례 내용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또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강의 들으시러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